광화문 광장에 밭드러총 모양의 돌기둥을 세워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감사의 정원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식에 참여해 자유와 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민주당 정원우 후보 측은 선거용 이벤트에 200억 원을 낭비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을 수직으로 세운 밭드러총을 본뜬 6.25m짜리 돌기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조성해온 감사의 정원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오래 기억하는 장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행사에는 6.25 참전국의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2024년 서울시가 조성 계획을 밝힐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광화문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계획했다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공모를 통해 감사의 정원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우리는 문화국가의 이상을 저버리고 남북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저 감사의 정원 돌기둥을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을 이념과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오 후보를 위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선거용 졸속 사업이라는 겁니다.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참전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한 시민단체는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우원석입니다. 감사의 정원. 이게 예산이 206억이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200억이 넘습니다. 와, 미친다, 진짜. 그럼 206억 들어갔어. 시민들이 다 반대했어. 아유.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또 의미가 있거나, 그나마 206억 들었으니까 뭐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잖아. 아니더라고. 이 흉물스럽고. 그러니까요. 현장을 또 나가서 영상을 찍으신 게 있던데요. 그걸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좀 충격인데요. 너무 흉물스러워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저희가 세워졌네. 반대했을 기어이 했더라고.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감사의 정원은 원래 뭔데? 기증받기로 한 돌인데 기증한 곳이 6, 7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걸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정말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지, 본인의 선거를 위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 앞에가 우리 한글을 기리는 공원이에요. 그 사이를 거의 이 감사에 반대시키고 있어서 우리의 한글과 세종대왕의 정신을 가운데서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저기 한글 수호탑도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왜 한 거야, 진짜. 그리고 꽤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됐어. 네, 맞습니다. 문제점들을 한번 좀 열거해 주시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예, 일단은 이게 호국 정신을 기리겠다는 건데 서울 시민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정을 펼치는 사람이 시장인데 우리 오 시장님의 특징은 서울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본인 뜻대로 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용산에 이미 우리 충분한 공간도 있고 취지와 뜻도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거듭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셔서 광화문을 이렇게 꼭 이렇게 망가뜨려야 되나 이런 좀 분노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보면 송현 열린 녹지광장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반대를 하면서 이 민주화의
그 어떤 상징적인 공간에 이 보수 세력의 집결을 깨서 그때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한 꿈을 꾸더니 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맞아. 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밭드로총을 이용하고 있다. 태극기 개항대도 한번 하려고 맞습니다. 했다가 맞아요. 네. 정말 진짜 이번에 진짜 심판 받아야 돼 오세훈이는. 그리고 절차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예. 저희가 보통 아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네. 근데 그것도 묵사를 했고 와. 정말 이건 우리 시민들이 들으시면 분노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을 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네. 29억 9천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10억을 더 얹어서 39억 9천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아 저희는 이거 그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물어보죠. 시에 네. 의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일단은 서울시 직원들이 자료를 잘 안 줍니다. 10억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죠. 상임위에서도 물어보고 5분 예.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물어보지만 흔쾌하게 대답을 안 하죠. 예, 자료 제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보면서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사실 76대 36이라는 어떤 소수를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4년을 보내왔지만 맞아. 그래도 일당백으로 정말 가열차게 싸워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억이나 더 비싼 회사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라는 자료를 예, 요구해도 설명도 못합니다. 아, 그런 게 이제 정말 예. 최악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마음 가는데 돈 간다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출발 다시 하면서 뭐 약자와의 동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어서 저희 시의원들끼리 민주당 시의원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업자와의 동행이다. 아, 업자와의 동행. 예.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해먹을 결심만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의원들끼리 좀 속상할 때마다 하곤 합니다. 아, 이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거 철거할 거 아니야. 전쟁 기념관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옮기든가 철거할 거 아니야. 그것도 비용 아니야. 아. 제가 안 그래도 정원호 시장님 캠프에 이 관련해서 의견도 좀 여쭤보고 기자회견 자료도 찾아봤는데 일단 우리 정원호 후보께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계시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 세금 막 쓰는 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양화대교 공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휘어서 하려고 그러다 다시 원상복귀한 와. 그때 저희가 세금이요. 415억이 저희가 그냥 공중분해됐습니다. 와, 그런 거 몇 개 좀 말씀드리면요. 예. 정말 많아요. 그거 좀 해주세요. 과거 임기를 좀 예를 들면은 마곡에 워터프론트 지구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매몰 비용이 89억이 89억. 나왔고요. 을지 한빛거리 같은 경우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비하면서 108억을 저희가 소비했습니다. 와. 뚝섬 전망 문화시설에 이거 자벌레라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150억이고요. 와. 마포 노을공원 투명 엘리베이터 이거 중단되고 취소됐는데 154억. 그리고 서해백길 및 서울항 이것도 231억. 이거는 민자사업자 특혜 시비도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전기열차 21억. 이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2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최근에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 서울링 처음에 400억으로 시작했다가 1조 1,000억으로 불어난 서울시 이게 민자 사업이라고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든다고 아주 강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예산을 숨겨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한강버스는 뭐 말해 뭐해 이런 게 되고요. 노들섬 재구조하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지금 2,500억을 더 투입해서 예술섬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우리 세빛 둥둥섬 거의 뭐 7, 8년 동안 적자 되다가 이제 겨우 흑자가 돌아섰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던데 그거요. 편의점 이런 데서 나온 수익입니다. 사업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화대교 같은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뻘짓이 너무 많았죠. 와, 그냥 완전히 사라진 돈만 해도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한번 1,000억 가까이 되네. 와, 진짜 이런 자를 또 뽑을 민심 어때요?
지금 1% 나옵니까? 아닙니다. 1%도 많아. 너무 많아 1%. 1%도 많아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씨의 나이가 5월 4, 5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 38%나 지지를 받고 이거 안 있어서 돼. 50.2%를 얻은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12%포인트 차이로 뒤처지긴 합니다만 추세를 보면 격차가 약간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정원호 후보 이거 분발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서울 시민에 대한 이거는 이 분노를 자아내는 수치야. 이 수치가. 정원호 후보 야 연락해. 분발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야, 오세훈이 38이 나오도. 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지켜본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그만둬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죄악이거든요.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주 발음이 너무 전달력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도 이번에 출마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 홍보 잠깐 해도 아이 뭐 되나요? 한번 하셔야죠. 서울 양천구 제1선거구에서 출마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 2동, 3동, 4동, 5동에 예,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유권자 또 한 명 나와 있잖아요. 유권자. 곽수산이 그냥 막 표 주는 애가 아니에요. 저도 모기동입니다. 그건 뭐 전혀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깐깐해 그렇지. 유권자가. 예. 서울시 의원으로서 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TV 체제란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유튜브를 좀 찾아봐 주시면 아 서울 시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라고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택수 대표, 최재란 의원 두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나쁜 놈들 또 잡아야 되거든요. 예. 아,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예, 빠르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또 입에 이름을 올리는 쥐기현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곽수상에 있을 때 쥐기현 얘기해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지고 예. 요새 곽수산이 쥐기현 흉내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맞아.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이거 추억으로 남겨버리면 안 돼요. 예. 쥐기현이의 우리가 왜 분노했어? 그 분노했던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맞아요. 근데 마치 일단락 난 것처럼 그러네. 그 희한하다니까. 자, 관련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자 국회의원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인천 오랜만이네요. 서해구을 서해구을. 청라 강환경서연이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네. 서구가요.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서구가 서해구로. 인천 서구가 서해구로. 여기서 말하는 서해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 7월 1일자로 서해구로 됩니다. 그래요. 그런 거 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국회에서 그 법안을 제정해서 명칭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 힘이 많이 실렸겠네요. 서구 갑이 이제 김교웅 의원님이고 네. 제가 을인데 이제 둘이 같이 김교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이제 임기가 바뀌잖아요. 지방선거 그 새로운 지방 정부들이 출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명칭도 새롭게.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소개하는 김에 30초만 네. 뭔데요? 시간 없는 거 누구보다 딱 잘하시는 30초만 아니, 뭐 하실 건데? 우리 구청장 후보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 또 김승원 후보, 우리 김승원 의원님은 또 뭐 안 하겠어요? 30초. 빨리 하세요. 구재용 서해구청장, 서구청장 후보가 이번에 출마했고요. 재용. 네, 자칭 타칭 구드래곤이라고. 구재용. 네, 구재용. 네, 인천 서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2번 하고 또 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면서는 또 국무총리상, 또 행안부 장관상 이런 시상도 하는. 국무총리? 네. 제대로 뭐, 준비하셨고. 그 한덕수?
그때가 그 시절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아니다. 다른 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정치 영역에서 주민분들하고 성실하게 같이 활동했었고 착한 사람이다 이거죠? 굉장히 신의가 깊은 사람입니다. 진짜죠. 제가 믿고 보증하는 예. 구재용 구청장 후보 알겠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돈 걷어갖고 받고 뭐 이런 거 안 하죠. 전혀. 예. 제가 그걸 용납 못합니다. 어떤 구는 그거 하더라고. 큰일 납니다. 그 마포가 조정구 그 혐의가 있잖아. 마포가 혐의가 있어요. 책도 막 강매시키고 혐의가 있잖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하시죠, 우리 의원님? 저요? 예. 아니 마포가 왜 그런 혐의자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에요. 제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강박 같은 게 강박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시구위원들한테는 일원 한 장 후원조차도 제가 받지 않고요. 아, 훌륭하시다. 국정감사하면 기관들이 의원실 많이 방문하거든요. 저는 간식도 안 받습니다. 훌륭하시다. 문 앞에 써놔요. 간식 사절. 훌륭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이제 워낙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그런데 강박이 있잖아. 막 네. CCTV 달아버리고 맞아요. 막 그렇게 하시잖아.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들어서 네. 전방위적으로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용우가 그랬다면 나는 진짜 알아놓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고 네. 구재용 구청장 후보, 구재용 후보, 예비 후보. 예. 아니 앵커님 저도 그러면 아니 그럼 마포도 해야겠네. 괜히 얘기했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직결 잡아야 된다. 시간 잡아야 되네.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김승원 의원님. 네 발언 기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재선 도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으로는 최상규, 박옥분 두 의원인데 가수는 남궁옥분, 도의원은 박옥분. 원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짧아서 짧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접대 의혹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부터 더 이야기하면 무조건 감치시켜주세요. 지기현 룸살롱 의혹, 접대 의혹 있었잖아. 사진도 존재하고. 오랜만이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게 맞아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환 조사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택시앱 기록, 이용 기록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만이야. 6개월 만. 근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거 들여다봤잖아. 근데 직무 관련성 없다고 결론 냈었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해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줬어. 맞아요. 기각을 했어요.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네. 모욕적이잖아. 우리 국민을 완전 바보로 하는 거잖아. 공수처 수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대. 그럼 수사 협조를 해야지. 해야지.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안 내죠. 맞아.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가장 중요한 카드 결제 내용은 빼고. 안 했어. 기억난다. 진짜. 이게 진짜. 아니 판사님. 저는 진짜 사법부 때문에 요즘 진짜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기각을 시키고 택시 앱 이용하는 정도만 해줬는데 지기현 부장은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수원에 근무할 때 이제 보면 그 선배들 술자리에도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소폭을 말아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룸사롱에서 삼겹살에 뭐 소주를 먹었다고 하는 건 저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또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사실 윤석열 재판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재밌는 후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재판을 시원하게 말아드시면서 국민의 공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좋아하는 골프하고 그래요?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구속 사유인 게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잖아. 폰 엄청 바꾸잖아요. 휴대전화 맞아요. 엄청 바꿨잖아. 네, 레전드예요 이게. 진짜 2월 4일 날 구속 취소 청구 보도가 되고 그날 S10에서 S25로 다시 S25에서 S10으로 그리고 5일에 S10 다시 S25로 5월 14일 날 의혹 제기가 되고 나서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되고 나서 16일 날 S25에서 샤오미에서 또 S25, 18일에 S25에서 또 샤오미. 와, 야 이거 진짜 웬만한 수상하죠. IT 관련 유튜버보다도 예. 핸드폰 많이 갈았어. 웬만한 얼리 맞아요, 어답터 맞아요. 저리 가라. 아니 솔직히 보통 사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솔직히 구속 사유 맞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 법원에서는 저 정도면은 빼박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징계 사유 현재까지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그 발표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해설서, 법원이 작성한 해설서에 보면 직무 관련성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자와 이런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해설서에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만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뿐만이 아니고 처벌까지 반드시 가야 돼. 근데 그런 의원님, 상황을 보인다. 그 공수처 관련해서 법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이게 공수처가 지금 이대로는 아무 일도 못해. 공수처 개정안이 제출된 개정안들도 있어요. 네. 규모도 좀 확대하고 확대해야죠. 권한도 좀 넓혀가지고 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준비를 예. 하고 계시는군요.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단히 열이 받았던 게 지금 이 룸사롱 갔던 게 내란 재판 중에 간 거잖아요. 내란 재판을 하던 와중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 룸사롱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나 룸사롱 가서 한두 잔밖에 안 마셨고 내가 있을 때는 여성 조검원을 부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된 확인이 안 거잖아요. 되잖아요. 확인이. 네. 그리고 저 휴대폰 교체한 시기도 보면 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띄워드릴까요? 5월달 저거는 이제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이게 3일 만에 이틀 만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틀이네. 이틀 네. 만에. 그러네. 예. 예. 근데 저거는 완전히 증거 인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2월 4일날 바꾼 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 시켜달라고 청구한 날 그날 바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풀어줄 결심을 하고 아마 그 직전에 뭐가 전화 통화를 법원 행정처 누구와 했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뭐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할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시기가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저거는 정말 중하게 봐야 됩니다. 중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도 뭐 댓글에서는 예요.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중요한 얘기. 전부 다 조국 김용남이야. 조국 김용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1시간 10분째 지금 계속. 조국 김용남이야. 남들이 보면 조국이랑 김용남 두 명이 내란 두 사람이 내란 일으킨 줄 알겠다고. 진짜 요새 매우시군요.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배우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뭐 지기현이 지금 골프 친다고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뭐.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아니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빼내 준 것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맞아. 겪으면서 그 맞습니다. 광경을 지켜봤어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특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정말로 이제 본인은 구속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그날 1박 2일 동안 윤석열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다면 셋이서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주가 조작을 다 털어준 검사들, 요거 이제 천벌을 받아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4인방 얼굴 또 다시 갑니다. 당시 직함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저 최재훈이 있죠. 최재훈이. 요자를 2차 종합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냐. 네. 그렇잖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 근데 너무 당당하게 깜짝 놀랐어. 또 법과 원칙 얘기해. 와.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절대 사과 요구하지 말라니까. 힘들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엄벌에 처하면 돼. 자, 그 이자의 당당한 모습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부당한 뭐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증거와 법리.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진짜로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당당하잖아. 너무 뻔뻔하다. 자, 그리고 김건희를 소환하기도 전부터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오자마자 김건희 소환하기도 전부터 맞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을 이미 만들어놨던 거 알지? 그 문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건희는 24년 7월에 불렀고 24년 근데 5월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돼 있었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의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시켜 놓은 문건이 소환되기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이제 작성한 한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2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어. 그거 안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갔어. 그러더니 2차 종합특검 출범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이 문건 작성에 함께한 검사가 또 있어요. 김민구라고. 김민구. 사진 한번 봐야지. 김민구. 얘도 어제 소환됐더라고. 얘 어제 소환됐습니다. 자, 이자들 천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그렇습니다. 내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면서 그 정치 검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증거와 법리입니다. 이게 약간 레파토리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들여다 보면 증거와 법리는 온데간데 없이 왜곡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판결 검토하라는 취지의 어떤 문자 메시지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문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한 궤로 저는 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수사에 대한 처벌 의사라든지 이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최재훈 당시 부장이 이제 주인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또 혼자 단독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윗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리에 종국적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까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직무유기 등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최재훈 부장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그 예전 청와대 옆에 경호처 건물에서 휴대폰 뺏긴 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뭐 우라통이 그냥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때 당시 윤석열 때 근데 손준성 보시면 손준성이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의 사설 로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김건희 그거 범죄 가려주느냐고 사설 로펌처럼 응의연서 내고 고발장 대신 써주고 근데 똑같은 짓을 이쪽 최재훈 부장 쪽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했고 9개월 만에 연어술 파티 있었다는 결론 내렸죠. 그러면 이제 박상용이 징계받아야 되죠. 그럼요. 맞지? 그런데 이놈의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그제서야 이제 뭐 징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박상용이를 부르지 않았어. 근데 이놈은 박상용이는
그냥 지가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자들 앞에 섰어. 그래서 막 하소연해. 그런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렸어. 나 소명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혼자 기다렸다 집에 가면 돼. 그렇죠. 그런데 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불러줘서 소명을 들어. 아, 또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슨 뭐 화내고 떼쓰고 하면 다 들어줘. 박상용이가 그냥 왔다니까.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불렀어. 소명 들어줬어. 뭐 절차 이런 것도 없네. 없어, 검사들은.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제 그 출석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이제 감찰위원회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건데 통지를 출석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별도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 국정조사 때도 선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 멋대로야. 증언은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결국 증언은 못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근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의 징계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말도 안 말이 돼. 안 돼.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검찰 개혁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죠. 예. 검찰 개혁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이 이제 쟁점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 1차, 2차는 이제 끝났고 3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이 검찰 개혁은 총리실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일주일 전에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논의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헤럴드 경제를 보고 제가 정말 또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권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 송치 말이 어려운데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모든 사건 송치가 전권 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경찰이 수사를 해.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건 죄가 없는 것 같네.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리. 하면 이 사건은 끝나잖아. 종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2021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들여다봤어. 조사했어. 수사했어. 그런데 무혐의인 것 같아. 무혐의 처리를 해. 그럼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검사들에게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정권 송치인데 그거를 다시 역행해서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헤럴드 경제 보도 일부 소개해 주시죠. 공용 경찰도 막는다. 보안 수사권 대신 정권 송치 급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이고요. 내용을 보자면 현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공소청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수청도 수사 종결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여하는 다른 관계자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정권 송치는 형사사법체계 완성이자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종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라는 보도 내용이에요. 이 큰 따옴표로 인용 보도예요. 매우 구체적이죠.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전권 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총리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예. 애초부터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통정리 되기 전부터. 아, 맞아요. 예, 보안 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예.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에 이제 사실상 그 토론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네. 한 2, 3개월 정도를 마지막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그 앞서서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정권 송치는 제도 역행일 뿐만이 아니고 그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혼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송치 불송치라고 하는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제도가 세팅이 돼서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왔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 가는데 다시 한번 그걸 또 역으로 돌리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비판했던 검찰권의 오남용에 또 중요한 또 기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송치되던 불송치되던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불송치되더라도 사건 기록은 다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불송치 자체에 대한 그 경찰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 요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잘.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네. 그래서 전권 송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찰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것들은 있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예. 부족하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도를 역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걸 보면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김민석 총리의 뜻을 거스르는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에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뭔가 그렇잖아요. 냄새를 예, 살살 피우고 있는데요. 정권 송치는 저는 한 3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새내기 시절에 검찰 15할 때 검사가 이제 경찰서로 관리 감독하러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사건부를 갖다가 쫙 펴놓고 검사가 와서 쓱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건을 갖다가 진짜 아까 사건 암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을 말아먹거나 숨기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 그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건데 그거는 진짜 검찰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완전히 좌지우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게 바로 정권 송치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킥스라는 시스템을 경찰과 검찰이 오픈해서 서로 쓰면 또 지금 공수처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건 암장이라는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정권 송치라는 단어는 정말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것이고 아니 이러다가는 진짜 그 검사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평점 주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것도 도입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 감찰이라고 그래서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뭐 불법하게 구금된 사람이 있는지도 예전에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들 옛날 것들을 다 부활하자 뭐 이럴 태세인 것 같아요. 저는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예. 정권 송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어쨌든 되게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의 어떤 기조에 반하는 검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을 보기 위해서 한번 던져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걸로 가닥이 딱 잡히니까 요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전권 송치 한번 싹 날려보고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뭐 지휘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예. 아, 뭐 수사 지휘. 이런 거 필요하다. 이렇게 살짝 던져보고 전선을 좀 다양화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안 수사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정권 송치까지 갔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뭐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요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송치를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권 송치하면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를 다 보겠다는 거고 예. 또 보면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수사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경찰들은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말이 나오겠어요 보니까. 그게 네. 완전히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또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수사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역량들의 어떤 총합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털 수 있을 때 털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털지 못하고 계속 검찰로 또 넘어가면 공수처로 넘어가면 예. 그거에 대한 사법 그 역량이 좀 낭비되는 측면이 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송치로 정리된 사건들은 한 번씩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수처로 딸려가면 그 말하자면 말하자면 피의자 이 국민이거든요. 이분들도 계속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부담도 비용도 부담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은 역량에 있어서 경찰이 책임성 있게 사건을 가름하를 한번 타줘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사건을 정권 송치한다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에서 결론 내릴 텐데 야 적당히 해서 넘겨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꼭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역량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정착되고 진도가 나간 이 그 송치 불송치 트랙은 유지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